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도 좋아질 거야.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안 좋아져서 주가도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교과서와 실물 경제의 괴리가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환율 공부를 면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권고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해외 주식에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환율이 계속 저희 주가라든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환율의 좀 기초적인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돈의 가치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를 항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기자님과 제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중고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휴대폰은 하나의 물건으로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 휴대폰을 기자님께 드리면서 제가 그 대가로 저는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돈의 가치는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구매력, 실물 가치로 평가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 실물 가치도 이게 얼마짜린데요 라고 하면 화폐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휴대폰을 살지 아파트를 살지 금을 살지를 살 때 다 현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바로 이런 실물 가격 변동을 모니터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되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실물 부분의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근데 돈의 가치가 올라가구나. 상대적으로 실물 부분의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왜냐하면 이건 상대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아마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뭘로 평가하고 측정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저번에 했던 금리.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준 대가로 우린 이자를 받잖아요. 바로 그 돈을 빌려준 그 가치, 그걸 금리로 평가받으니까 그 돈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었는지, 이 돈 이제는 100만 원이 얼마 가치가 없는데 뭐 이자 많이 줄 거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돈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고요. 그리고 돈의 가치를 평가하는 또 다른 수단이 바로 환율입니다. 자, 환율은 뭐냐? 우리나라 돈을 주고 뭘 받는 거예요? 달러. 그렇죠. 외국 돈을 받는 거죠. 따라서 그 외국 돈 하나의 가치를 뭘로 측정하는 거냐? 우리나라 돈으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반대로 우리나라 돈 하나의 가치를 반대로 또 외국 돈으로 측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었을 때랑 1달러에 2,000원이었을 때 어느 나라 돈의 가치가 훨씬 높아진 걸까요? 2,000원이 됐을 때 달러가 훨씬 높아진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1달러라는 물건을 하나 가져오기 위해선 1,000원만 내면 됐는데, 이제 1달러라는 물건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2,000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환율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돈의 가치, 그 돈의 가치를 물건과 비교할 수도 있고 이자율과 비교할 수도 있고, 다른 또 하나는 환율과 비교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자님께서는 금리하고 환율, 이 두 개만 일단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요, 돈의 가치를 측정하는 더 적정한 어떤 기준은 금리로 보세요, 환율로 보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저는 이제는 환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정답입니다. 역시 경제 전문 기자님답게 정확한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 하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도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의 성적표라는 것은 뭐에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으냐면 환율입니다. 우리 물건, 똑같은 물건이 갑자기 외국인이 싸졌다고 인식시킬 수도 있고 비싸졌다고도 인식시킬 수 있는 그 무기는 환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1,000원짜리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좀 전에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외국인 입장에선 1달러 들고 오면 이 물건 1,000원짜리 하나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외국인이 1달러 들고 오면 이 휴대폰 몇 개 산다? 두 개 두 개 사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품의 저렴한 정도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건 사실 환율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우리 이 프로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투자 방식 중에 하나는 당연히 주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투자 지금 했던 포트폴리오 있는 회사들 잘 보세요. 적어도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내수 시장만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LG, 삼성, 뭐 현대, SK, 뭐 삼성 같은 경우 사실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다음 연도 성과가 어떻게 될지, 이번 분기 성과가 어떻게 될지를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요소가 바로 뭐다? 환율이죠. 환율 자체로 인해서 성과가 달라지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환율의 흐름을 알면 기업들의 경영 성적표를 알 수가 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그 주식 투자를 또 하실 때요. 네. 우리가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걸 바라볼 때 정말 기업들이 경영 성과가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흔히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중에 주가에 돈이 얼마나 몰렸느냐, 빠져나갔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기자님께서는 요즘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시가 올라갔단 말이죠. 네, 많이 올랐죠. 예, 이거는 이 두 가지 요인 중에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의 성적표 아니면 수급? 아무래도 수급 요인이 훨씬 크죠. 정답입니다. 사실 비즈니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인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성과가 좋으면 대만 반도체 기업이나 미국 반도체 기업은 성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반대로 우리나라가 안 좋으면 그들 기업들이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 전 세계 증시를 보면 이게 다 올랐어요. 아, 그렇죠. 진짜 정말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맞아요. 그리고 무겁다고 하는 이 주식은 이렇게 크게 오를 일도 없고 떨어질 일도 없는데라는 그런 회사들의 주식마저도 요즘에는 다 오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수급이죠, 수급. 사실 코로나19로 경영 관련한 성적표들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가가 올랐다? 말 그대로 시중에 돈이 풀렸고 그 돈이 오갈 데 없는 돈이 다 증시로 몰린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을 결정하는 주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네, 외인이라고. 네, 외인이라고 불리우는. 또 하나는 원래부터 우리나라 증시를 기반으로 주식시장에서 활동을 해왔던 기관 투자자라고 기관 투자자, 불리우는 네. 우리나라 증권사들, 뭐 대표적인 큰 손은 국민연금, 이런 회사들이 여기 이런 법인격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개미들,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네. 자, 그런데 개미들이 항상 우리 주식시장에서 떠도는 풍문. 개미는 항상 기관 투자자들과 외투에게 털린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개미가 그걸 안 털리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야 되냐면, 기관 투자자들하고 그 다음에 외투인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기업의 내부 정보라든가 그 기업이 공시제도를 통해서 공시하기 전에 발빠르게 우리가 먼저 정보를 알기는 쉽지 어렵죠. 않아요. 네, 쉽지 정말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투나 기관 투자자들이 공시 자료 나오기 전에 포트폴리오 싹 조정한 다음에 개인은 그 다음 공시 자료 보고 아이고 이게 얘네가 이번엔 정말 크게 고생할 것 같은데 그 뒤에 뒤늦게 빼버리니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한 발자씩 늦죠. 그런데 그러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환율이에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요, 돈을 버는 방법이 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시장을 떠나기가 힘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회사들 다 빼고 테슬라랑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샀다, 그것만 다 샀다?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기업들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대주주들이 대부분 우리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여기는 환율이 어떻게 되든 무조건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환율 변동에 따라서 약간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있죠. 환율이 올랐을 때 좋은 회사들로 좀 더 쏠리거나 환율이 반대로 낮아졌을 때 좋은 회사로 좀 쏠리거나 이런 변화는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자, 그런데 외국 투자자들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요,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 회사들의 주식 그 주가가 올라서 시세 차익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지만 그 돈을 빼갈 때 다시 뭐가 생기겠어요? 환차익. 그렇죠. 환차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회사의 성적표는 똑같다 하더라도 야, 당분간 한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길 것 같아 라고 하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회사의 성적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환차 손이 더 클 것 같으면 다 돈을 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에서요, 외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가 왔다 갔다 해요. 이 30%의 수급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바라볼 수 있는 키가 바로 환율인데, 야, 이 30%나 포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갈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형국 뭔지 아시죠? 미국 달러가 점점 약세로 돌아주면서 우리나라에 점점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주체가 이 셋 중에 어디겠어요? 외인이죠. 맞습니다. 외인이 달러가 약세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워낙 강세거든요. 한국에다가 주식에다 돈을 넣으면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환차익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보고 외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환율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한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외국인 소위 외인들이 방금 말씀한 시세 차익과 환차익 중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해야 될까요? 좀 중점적으로 더 신경을 쓰는 게 환율 부분이요. 우리 기자님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하셨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대답은 좀 싱거워서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한전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뭐 KT라든가 아니면 KTNG 이런 회사들은 자체적인 캐시플로우가 분명하고 또 회사가 해야 될 일도 분명하고 신규 사업을 크게 벌리지도 않을 곳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변동이 묵직합니다. 그러면 이 묵직한 회사이자 또 나름대로 영업이익은 꽤 나오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회사에 묶어두면 어떻게 된다? 뭐 그 주가가 갑자기 급락할 일도 많지 않고 배당도 꼬박꼬박 나올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다 묻어놓으면서 배당도 좀 받으면서 떨어질 리스크도 어느 정도 경감하면서 조금 묻어놓으면 몇 개월 뒤에 환차익이 생긴다? 그럼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철저히 환차익만에 더 관심을 두는 투자자들, 외인들이 여길 선호하는 거죠. 반대로 사이클이 좀 분명한 주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은 그 사이클 주기하고 환차익까지 기대되면 외인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이때는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몇 개월 만에 2배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시클 주식이라고 불러요. 사이클이 있는 주식이다 해서.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 주식들이 환차익까지 만약에 기대된다 그러면 이거는 상승폭이 커진다. 반대의 경우는 하락폭도 굉장하겠죠. 이런데 잘못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상투자 봤다라고 하면 그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려면 야, 조선은 한 3년? 그러니까요. 1년, 돈 3년 묶여 놓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제가 처음에 사실 궁금했던 게 이번에 환율편을 준비를 하면서 궁금했던 게 환율이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는 게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는 거를 맞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환율이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경제 기초적인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환율이 오르면
네.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도 좋아질 거야. 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안 좋아져서 주가도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보통 이제 환율 수혜주라고 많이들 그렇죠. 소개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이거는 교과서와 실물 경제의 괴리가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전 세계적으로 흔히 말해서 달러가 강달러였을 땐 네.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는 약할 테니까 이 원화로 표기되어 있는 이런 휴대폰들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인식돼서 네. 전 세계 단일 소비 시장 중에서 제일 큰 미국이나 네. 달러를 기축통화 내지 달러를 주화폐로 상용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나라들은 자신들의 화폐 가치가 세졌기 때문에 한국 물건 싸졌네 하면서 더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사실과 좀 달라요. 아. 실제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네. 자, 이 이유를 설명드리려면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인쇄한 달러, 네. 이 달러의 정확히 40%가 미국 밖에 있어요. 아, 40%가 예. 미국 밖에. 무슨 얘기냐?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라든가 네. 아니면 금고에 넣어놓은 형태라든가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화폐가 바로 달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된다는 건 네. 예를 들어서 외환 예금을 개설했다라든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원화로 예금을 할 때마다 달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국내의 포션보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강달러가 됐다. 네. 그럼 자기네들이 벌어놔서 은행 금고에 넣어놓은 그 달러들이 네. 가치가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지는. 올라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강세인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달러가 그 강세인 게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달러가 약세인 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미국 바깥에서 달러가 40% 가까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전 세계의 빚, 부채, 네. 부채 20%가 달러 빚이에요. 달러로 표기된 이제 그렇죠. 빚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때 우리나라 은행을 찾아가서 아 제가 갑자기 크게 공장을 증설해야 돼서 2천억만 빌려주십시오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2천억만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비중이 한 5분의 4에서 5분의 3. 우리나라는 조금 더 적어요. 거기가 2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데 삼성, LG, SK나 금호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들이 어떤 다 해외에 가서 외국 은행이나 네. 아니면 국내 은행에게 제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에 공장을 증설해야 되니 뭐 미화로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너무 센가요? 한 뭐 예를 들어서 네, 갈까요? 예. 네. 1억 달러 좀 빌려주시죠. 이런 경우가 5건 중에 1건이라는 거예요. 꽤 되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5건 중에 하나는 달러빚인데, 결국. 자, 그럼 달러빚은 당연히 무슨 돈으로 갚아야겠어요? 달러로 갚아야죠. 달러로 갚아야 그렇죠. 되는데, 돈을 갚아야 될 사람 입장에선 갑자기 갚을 시점이 됐는데,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다. 그럼 내 빚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였을 때요, 전 세계의 기업들의 빚의 사이즈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달러라고? 그럼 내가 지금 빚을 갚아야 될 게 금액이 줄었네. 와 신난다가 되는 거죠. 신난다라는 건 다른 말로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재무 구조가 개선된 거니까. 그렇죠. 바로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안 좋고 네. 환율이 낮아지면 주가는 좋고 그게 꼭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달러였었을 때도 기업들은 좋게 생각할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게 환율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전체적인 혹시 그림을 계속 그렇죠. 봐야 저희가 이해할 그렇죠. 수 있다는 거네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네. 국가에서는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환율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맨날 증시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유사들 같은 경우. 예.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외국으로부터 원유를 사와야 되는데 네. 그 원유를 사올 때는 당연히 달러로 사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사는 우리나라 환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원유를 사올 때 우리나라 돈이 덜 들어가니 맞습니다. 환율이 낮아지면 정유사에 투자하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현대차라든가 삼성이라든가 LG에 투자해야 된다. 이거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줄인 일을 너무 수준 이하로 보는 거예요. 너무 실제는 그거보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정리할까요? 네. 첫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나 기업의 재무 구조에 있어서도 환율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환율이 올라서 기업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요인도 생기지만 맞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빚의 크기가 커진다. 그런 두 가지 거를 다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환율은 기업의 성적표나 재무구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증시의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증시 수급의 30%를 좌지우지하는 외인들 같은 경우는 환차익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익 실현의 수단인데 그 환차익을 보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빠져나가느냐는 환율에 의해서 결정한다. 바로 그래서 환율 공부를 면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권고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뭐 지난 시간에 저희 공부했던 통화량 좀 관련해서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약세가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이제 그러는 것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약세가 중요한 좀 질문이세요.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최근에는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게 미국 연준하고 트럼프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3주 전쯤에 연준에서 의사록이 공개됐거든요. 네. 이번 의사록 공개 내용을 보면 매파라고 우리 흔히 부르죠. 네.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시장이 과열됐다.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 원치 않아 하면서 누르려는 톤앤 매너의 논조들이 그 의사록에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뭐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를 넘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회사가 생겼나 싶을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 시장이 약간 과열되는 건 원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의 그 전전 회의록을 보면요 또 재밌어요. 시장이 급격하게 꺼지는 것 같으니까 시장을 적극 부양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또 의사록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연준은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네. 이 과정에서 폭락도 원하지가 않고 시장이 과열돼서 버블이 생기는 것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스스로 나름대로 박스권을 유지해 가면서 네. 니네 이렇게 과열되면 우리 그냥 이거 가만 안 봐. 우리 니네 이렇게 떨어지면 우린 또 올릴 거야. 이렇게 논조를 유지하면서 이 소나기가 오는 걸 피해가고 싶은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첫 번째 영순위 과제가 경기 부양입니다. 네. 경제를 잃어버리고 나서 미국 대통령이 재선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최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중에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이 카터고 한 명이 아버지 부시예요. 근데 그 둘 다 공통점이 경제였어요. 특히 아버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쟁에 이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걸프전이요. 전쟁에 이겨놓고 대통령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카운터 파트너로 나왔던 대통령 후보 누구였습니까? 클린턴이죠. 네. 그때 클린턴의 슬로건 뭐였어요? 그 문제는 경제야. 그렇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죠. 네. 바로 경제를 가지고 뒤엎은 거거든요. 전쟁 영웅을. 그래서 미국 대통령 그 시즌에는 선거 시즌에는 경제를 부양하는 것에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다 베팅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주가 떨어지는 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성과가 안 좋은 것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미국 기업들이 성과가 좋으려면 미국 기업 입장에선 강달러야겠어요? 약달러야겠어요? 미국 기업 중에서는 약달러. 그렇죠. 미국 기업은 약달러야지만 미국 제품 싸졌네 하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달러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팍팍팍 푼다. 대선까지는 그렇다. 기조가 그리고 나서 대선에 당선되고 나면 본인도 이제 좀 당황하겠죠. 사실 내가 당선됐으니 난 뭐 이렇게까지 과하게 하고 싶진 않아. 무섭다. 네. 이렇게 될 있으니까.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약달러의 기조는 연준은 원치 않더라도 예. 연준은 원치 않더라도 트럼프가 강하게 어떤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 세계에서 미국 연준이 종이에다 인쇄한 그 달러, 네. 그 달러의 40% 가까이가 미국 밖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의 고민은 뭐가 있냐면 본인들이 금리를 조정해가지고 네. 달러의 가치를 올리고 낮추고를 혼자 결정을 못해요. 아, 40%가 이제는 예, 바깥에 지분이 있다 밖에 보니. 있는 거니까. 40% 밖에 있다니까, 밖에 있다 보니 주요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대표적 달러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국이 그 공고한 국가들은 야, 연준이 왜 이렇게 달러를 그 회수하는 거야? 우리 이거 원치 않아. 우리가 달러 풀어. 해버리면 달러가 다시 풀리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게 역사적으로 확인이 된 게 네. 2007년도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네. 미국의 연준이 1년 반인가 2년 동안 내리 금리를 쉼 없이 계속 내려왔어요. 네네네. 자, 금리를 이렇게 계속 내리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약해지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달러 가치도 떨어져야 되죠. 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연준은 금리를 계속 낮춰왔는데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갔어요. 강세가 유지. 예. 그 얘기는 뭐냐? 아니, 연준이 금리를 낮췄으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건데 금리가 왜 올라갔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서 40%가 바깥에 있으니 연준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연준은 전 세계 경제의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오일 쇼크 있을 때까지 아니면 80년대까지처럼 우리 모두 연준만 쳐다보고 있는 세상은 이제 아니다. 왜? 우리도 달러 많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 연준이 뭐 예를 들어서 아, 그러면 우리 뭐 달러를 어떻게 해서 중국 경제를 압박하겠다 이런 소리 할 때마다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우리야 라고 하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는 형국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이렇게 달러의 힘을 혼자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연준만 그럼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연준 말고도 좀 꼭 그런 필수적으로 좀 봐야 할 곳이 있다. 아, 중요한 질문이세요. 몇 개 있을까요? 요즘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통화가 달러 중심이 아니라 다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로, 위안, 엔, 저기 달러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런 여러 화폐들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런 흐름과 비교해서 달러의 가치라든가 상대적으로 여타 국가의 화폐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추계가 이루어지는지를 달러 인덱스라는 달러를 바탕으로 다른 화폐와 화폐 가치를 비교하는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인덱스를 통해서 전반적인 국가들 간의 화폐의 흐름은 한번 확인하시기에 쉬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전반적인 흐름만 보시는 거지 투자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투자할 때는 각각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중남미, 그 다음에 유로, 그 다음에 중국, 아세안, 그 다음에 저기 일본 이런 나라의 화폐 추계는 어떤지를 슬쩍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다 맞물려 있거든요. 남유럽발 재정위기 때문에 우리가 한때 고비 겪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세안 국가에 또 금융대란이 있었을 때 또 잠깐 고비 겪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걱정되는 건 중남미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하반기에 그래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게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터키도 한 30% 빠졌고 브라질 40% 가깝고 그다음에 남아공, 멕시코 다 빠졌어요. 이렇게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 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자기네 부채가 늘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달러 비다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뭐 이런 터키 이들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파급 효과를 유발할지 모르다 보니 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달러만 봐서는 안 된다. 달러 말고 다원화된 통화를 권역별로는 대표적으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계 경제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꾸준히 좀 유지를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 연준도요, 달러의 위상이 점점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성명을 올 초에 발표했는데, 연준은 달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예 대놓고 그거를 우리의 공식적인 목표로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추세는 전 세계의 국제적인 거래를 할 때 원유를 사오거나 원자재를 수급받거나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외화가 필요해요 라고 했었을 때 그럼 자금 빌려드릴게요. 어느 나라 화폐로 드릴까요? 라고 했었을 때 이 나라 화폐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용도로 화폐가 통용되는 것들이 유로, 그 다음에 엔화, 그 다음에 위안화도 여기에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그 비중이 늘어가고. 네. 그렇지만 위안화는 미국이 철저히 지금 누르고 있기 절대 때문에. 그렇게 못되게 누르고 있죠. 네. 근데 저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처음부터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길 위해서 역외에 위안화를 거래할 수 있는 창구들을 대거 늘려오다가 중국도 지금은 이 기조에서 슬쩍 발을 뺀 상태입니다. 미국과 전면전을 하거나 또 위안화를 이렇게 시중에 많이 풀었을 때 자체적인 어떤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는 속도가 지금의 어떤 위상을 여기까지 달려왔던 속도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뭐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경제가 저희가 성장하거나 한다면 기축 통화가 될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물론 경제가 정말 아주 많이 성장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못할 건 없겠죠.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모두 원화를 받았을 때 참 방긋 웃으면서 이걸로 거래 가능하죠 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나마 우리 한국의 그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한국 시장을 안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보다 좀 개발도상국에 해당되는 국가들마저도 우리 원화를 직접적으로 현지에 들고 갔었을 때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아세안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혹시 저는 일부러 그런 실험 많이 해보거든요. 그냥 실제 경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우리 원화를 들고 해외를 가요. 해외를 가요. 아르헨티나에 가서 달러를 딱 내놓고 아르헨티나 화폐로 바꾸려고 했었을 때 페소로 바꾼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환전을 해주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그렇게 차이를 많이 안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세지가 않아요. 달러는 우리 쪽에서도 그만큼 널리 쓰일 수 있는 방편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굳이 페널티를 부과하면서까지 받아주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엔 슬쩍 유로화를 내봤어요. 했더니 유로화도 꽤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잘 쳐준다 말씀이죠. 잘 쳐줘요, 돈을.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위안화를 줘봤습니다. 중국 위안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꽤 많이 페널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페널티가 생각보다 적고 받아줬어요. 흔쾌하게 거의 하우 하는 수준으로 대신 이거는 달러보다는 좀 약해요. 잘 안 쳐줍니다 라는 그런 논점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2000년 이후 중국의 여러 상인들이 중남미 시장에서 주로 원자재를 수급하고 사가다 보니까 위안화 거래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중이 높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위안화가 굉장히 널리 통용이 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서 원화 5만 원짜리를 딱 꺼내서 딱 보내줬습니다. 그 순간 인상을 팍 쓰면서 이건 뭐 어느 나라 돈이냐라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래서 코리안 달러라고 신사임당을 원이라고 했더니 못 알아듣길래 하길래 코리안 달러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내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고, 왜냐면 뒤에 환율표가 없어요, 원화는. 아예 없는. 없어요. 그래서 건가요? 내가 본사에 전화를 좀 해볼게 했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더니 막 물어보더니 세상에 달러 원화 가치를 우리는 아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를 쳐줬는지. 달러의 절반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가 거의 30~40%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딱 빼가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왜 있다 다시 전화를 해요. 얘가 안 된대. 그랬더니 약간 또 올려줘요. 그러더니만 어디까지 끌어올렸냐면 달러 대비 30%. 달러 대비 30%요? 그러니까 이건 뭐 수수료를 30% 우리가 차감받으면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한국 화폐에 대해서 세계적인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아세안 시장이라고 하는 한국 시장을 그래도 동경하는 그들 시장에서도 현재 원화를 직접적으로 환전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재작년 기준으로 태국밖에 없어요.
네. 아, 태국에서는 한국 돈을 으로 주면 환전을 바로 해줍니다. 태국 바트를 준다. 특별한 아주 큰 페널티 없이. 그런데 다른 데서는 페널티가 크죠. 자, 지금 상황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를 그러면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그건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바로 홍콩 제도. 뭡니까? 패그. 즉 달러와 홍콩 달러의 환율을 어떻게 하는? 그렇죠. 고정 환율을 해버리는 거죠. 달러 가치가 올리면 우리 워낙 홍콩 달러 가치도 같이 올려버리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홍콩 달러 가치도 같이 떨어뜨리는 그런 걸로 하면 우리 기업들의 어떤 불확실성도 줄어들고 우리 원화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드니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좀 위험한 생각이세요. 이 달러의 변화폭에 따라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원화의 변화폭을 거기에 맞춰버리게 되면요. 금리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커진다는 예. 달러만큼을 우리 원화 가치로 대응하려면요. 그게 갑자기 돈이 확 빠져나가거나 확 들어왔을 때 돈을 쏟아붓거나 돈을 다시 크게 회수해야 돼요. 당연히 금리의 변동폭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리고 금리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꼭 미국 시장과 동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돈을 더 풀어야 될 때도 있고 회수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무조건 달러에만 맞춰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기축통화 가능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건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럼 달러나 이런 거대한 화폐와 연동시키는 건 가능하냐?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은 큰 부작용이 없나요?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세요. 홍콩도요,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이 달러로 고정 환율을 유지하다 보니까 금리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왜 그 제도를 유지했냐면 홍콩의 주력 산업은 금융산업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금융산업을 할 때는 전 세계에서 모든 그 금융의 거래 어떻게 보면 단위는 다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제시해 줬었을 때 금융업은 발달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실물 부분은 금리가 막 들쑥날쑥 한다든가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막 이렇게 크게 요동치면 실물 부분은 굉장히 그게 불안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력 산업군이 금융이 아니라 비금융인 제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달러의 고정 환율을 고수하는 그 태그 제도가 우리에겐 더 마이너스가 크지만 홍콩은 전 세계 투자은행들이나 달러를 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아니면 채무자들이 홍콩에 가면 달러를 쉽게 구한대 라고 하면서 홍콩을 몰려들게 만들려면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산업 구조적인 차이가 그렇죠. 있다. 주력 산업이 바로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환율이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저희가 왜 환율을 봐야 하는지 또 멀리는 한국의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저희 부동산이 요즘도 많이 뜨고 또 주식도 많이 뜨는데 뭐 저희 같은 사실 뭐 30대 중반 혹은 40대 초반의 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물어보시기 시작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재밌게 보셨나요?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티타임즈 투자자를 위한 기초 경제 상식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